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의 오원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수민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지난 12일 모든 일정을 종료했습니다. 너의 꿈을 펼쳐라 라는 슬로건으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부안금 새만금 일원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조직의 관리 부실과 허술한 시설, 그리고 온열 질환자 속출이 연달아 보도되면서 현장 상황이 전국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열악한 현장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행사 이틀 만에 세계 잼버리 조직위원회 측은 취재 장소인 델타 구역에서의 취재를 통제했습니다. 델타 구역은 세계 각국 스카우트 회원들이 만나 소통하는 공간으로 당초 조직위 측이 배부한 책자에도 델타 구역은 자율적으로 취재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조직위는 취재 허용 구역에서의 취재를 금지해버림으로써 관리 부실과 허술한 시설을 고발하는 보도를 막기 위해 취재를 통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920년 최초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개최했던 영국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현장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9일 영국 가디언에서 보도된 최악의 악몽, 한국의 처참한 스카우트 잼버리 계획 기사는 한국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화려한 환송식을 열 것이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고 젊은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한국은 이번 실패를 낳은 한국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내분으로 굴복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종료됐지만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가디언즈의 통찰을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 뉴스 비평 코너를 새롭게 맡게 된 한국교통대학교 강승한 교수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요즘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 자연재해와 더불어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는 그와 연관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러한 원인을 잘 파악해서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그 미봉책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근본적인 처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만큼 많이 각박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박해진 우리 사회는 미디어를 전공한 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요즘 경기 불황이 심하죠. 전체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파퓰리즘에 기반한 강력한 스트롱맨, 즉 독재적인 성향의 지도자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계는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로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SNS와 거대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는 이 경제적인 양극화와 더불어서 의식의 극단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성장과 경쟁의 가치에 시달려 왔던 이 피로감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 뉴스는 이 상업화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더 자극적인 오락이 돼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저널리즘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고 봅니다. 자, 저널리즘의 목적이 단지 뉴스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수준에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깊은 수준에서 뉴스의 기능은 바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의 정착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안전에 대한 감시 및 사전 점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자들은 무엇을 기사화할 것인가, 그리고 기사의 관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7월 4일부터 11일까지 연속으로 보도한 다문화 교육, 공존을 꿈꾸다는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의 시대에 우리가 꼭 고민해야 하는 주제였습니다. 시의성이 있으면서도 현실에도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이었다고 봅니다. 자, 자칫 미래의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다문화 가족의 문제를 교육의 관점에서 다룬 것이 돋보였습니다. 다문화 사회 문제는 노동, 복지, 치안, 그리고 자치적인 문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정착을 위한 다문화 학생의 교육 문제를 공교육의 한계점과 더불어서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언론의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고 봅니다. 수업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취재의 세밀함과 인터뷰 내용의 적절함이 돋보였고요. 그리고 보도의 내용과 화면이 일치해서 현실감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7월 7일 방송분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의 산업적인 환경과 연계되어 수시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다문화 가정의 특성으로 인해서 해당 원어민 교사 수급이 어려운 점에 대한 지적은 다문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양하게 확장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봅니다. 자, 7월 10일 수준별 학습 맞춤형 상담 다문화 교육엔 필수. 자, 이 코너에서는 구체적인 수준에 맞는 교육 방법을 친근하게 안내해서 공교육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교육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7월 11일은 충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미등록자를 포함해서 7만 3천여 명에 이르는 이 현실에서 성인교육과 진로지도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제시해서 다문화 가족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들을 꼼꼼히 살펴서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언론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안전에 대한 감시 및 사전 점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은 궁평 2지하차도 침수로 인해서 14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년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인재라고 지적하면서 관리 주체 간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지만 반복되는 인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도의 과정을 보면 지난 7월 10일 이번 주 내내 장맛비 대청댐 초당 1,000톤 방류라는 제목으로 수해와 관련된 최초 보도를 통해서 아직은 방류량에 여유가 있음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11일 국비는커녕 앞날도 깜깜 용두삼이 된 하천사업 이라는 제목으로 환경부 하천사업 공모에서 미호강 29km 정비사업 공모권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환경부와 기재부 간의 소통 부재의 문제임을 지적합니다. 이때만 해도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미호강의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13일 모레까지 최고 300mm 장대비 빗길 교통사고 속출. 그리고 14일 충북 전역 강한 장맛비 청주 괴산의 홍수특보로 대청댐 충주댐의 모든 수문이 개방되고 수위가 최대 4m가 상승되는 상황에서 청주 성화터널에 옹벽 붕괴 위험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래서 통행을 제한하는 다양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좀 더 언론의 탐사적인 역할을 발휘해서 충북 지역의 유사한 터널들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졌다면 그 이후에 닥칠 사고의 위험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15일과 16일 이틀간의 뉴스 특보를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안타까운 수해 상황을 보도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8월 3일까지 책임자 처벌에 관한 여야의 정치적인 공방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능인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에 이어서 언론을 제4부라고 하듯이 언론은 사실의 전달을 넘어서 사실에 대한 관점을 확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승한 교수께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안전에 대한 감시 및 사전 점검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오송 참사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면서 언론이 탐사적인 역할까지 발휘한다면 앞으로 여러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언론을 제4부라고 하듯이 앞으로 저희 CJB도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도 자주 보시나요? 저는 여행을 할 때라든지 처음 가보는 길을 사전조사할 때 또는 맛집을 검색할 때 휴대폰에 있는 지도 어플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지도에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상세히 적혀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쩌면 틀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의심하지 않죠. 그만큼 우리는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모두 완벽한 사실이고 또 객관적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지도를 자주 활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전체의 세계를 인식하고 또 더 나아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다른 위치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장소는 그 전체를 한 번에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습니다. 하지만 세계 지도에서 한국이라는 장소를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터무니없이 작은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을 통해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공간과 지도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도는 이 세계의 전체상을 인식하고 또 더 나아가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오랜 과거, 즉 농업혁명이 시작되고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살기 좋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지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로 이어진 대항해 시대에 신항로를 개척한 유럽인들의 발전된 항해술에도 역시 지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인식에 대한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계에 대한 상상력의 확장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불안감은 세계에 대해 알고 싶다는 의지로 변모하게 되고 또 그렇게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인간의 의지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알의 영역으로 바꿔왔던 것이죠. 이와 함께 측량 기술이 발달하면서 토지와 공간을 추상적이고 동질적인 평면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은 형이상학적이고 신비한 존재가 살고 있는 신적 공간이나 황제가 살고 있는 중심으로서의 공간을 벗어나 인간의 힘으로 측정 가능한 탈중심으로서의 공간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지도는 세계를 읽어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노력 중에 하나였던 거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근대에 이르러 지도는 인간의 영토 지배욕과 함께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는 객관적인 현실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 세계의 변화가 따를 때마다
지도도 함께 변화해 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도는 인간의 욕망이 투사되어 온 역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제국주의를 경험했던 세계 강대국의 기초에 항상 지도가 함께했다는 사실이 바로 이 점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을 새롭게 조명해 준 한 프로그램을 흥미롭게 보았는데요. 보물이 되는 지식도감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 보물지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강연자로 초대해 지식을 쌓고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인 보물지도는 항해를 상징하는 세트장을 배경으로 하여 강연자가 선장이 되고 출연자들이 선원이 되어 지난 6월 3일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보물지도를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이 강연에는 지리학자 김희재 교수가 선장이 되어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지도의 역사를 둘러보고 또 지도에 내포된 힘의 논리를 읽어보면서 미래를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희재 교수의 강연에서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지도력이라는 용어였는데요. 여기서 지도력이란 김희재 교수가 만들어낸 신조어로 지도를 통한 인간의 공간적 의사결정력을 말합니다. 원시 시대부터 대항해 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공간에 대한 정보는 항상 중요했습니다. 김희재 교수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잘 읽어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잘 짜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거나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제국의 역사를 이어갔던 영국의 대학들이 지리학을 중시했던 전통은 말할 것도 없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일론 머스크가 캐나다에서 10대를 보낸 뒤 미국으로 갔을 때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기업의 전화번호부를 지도화하는 사업으로 종잣돈을 마련했던 사례는 그가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는 기초가 돼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간 정보를 수집해 전국적인 배달업체를 만든 김봉진 대표의 사례를 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도력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공간을 조망해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또 세계의 현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부와 권력의 필수 요건이 되어왔다는 것이 바로 김희재 교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고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대한민국이야말로 지리적 문해력이 특별히 필요한 나라라고 언급한 최재천 교수의 발언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18세기 유럽의 귀족들이 자녀의 지리적 상상력과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그랜드 투어를 보냈던 사실은 아주 유명하죠. 여기서 그랜드 투어란 가정교사를 대동한 자녀들이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현지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영국에서 출발해 2, 3년 정도 유럽 지역을 여행하다가 이탈리아 로마를 최종 행선지로 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18세기 영국에서는 한 해에 4만여 명이 그랜드 투어를 떠날 정도로 성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랜 옛날부터 세계의 리더들에게 지리적 문해력은 매우 중요한 가치였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데요. 이런 사실에 비추어 김희재 교수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인생 지도를 그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연에서 제가 주의 깊게 본 두 번째 문제는 지도가 갖고 있는 연결성의 특징을 가리키는 커넥토그래피라는 용어였는데요. 연결이라는 뜻의 커넥트와 지리를 뜻하는 지오그래피의 합성어인 커넥토그래피란 데이터와 인적 자원이 연결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과거에는 지리가 인류의 문명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미래에는 에너지와 인적 자원, 부가가치 사슬과 같은 연결망에 의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나타날 것이라는 사고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커넥토그래피인데요. 이것은 그동안 지리적 조건을 기반으로 구성된 국제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즉 과거에는
다른 국가의 영토를 정복하거나 식민지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국제적인 문제였지만 온라인을 비롯해 전 세계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현재는 더 이상 그런 접근법으로 세계 질서의 흐름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1세기는 약소 국가에 대한 정복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 바로 연결성이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연결성이 인류의 문명과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에너지와 인적 자원, 부가가치 등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따라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인구가 약 14억이고 인도의 인구가 약 13억 정도인데요. 이건 국경과 영토 경계에 따른 숫자죠. 하지만 경계가 없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24억에 달하고 인스타그램이 10억, 유튜브 사용자가 약 20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SNS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온라인 국가라고 부를 만하죠. 이제는 이렇게 경계 없는 지구촌 전체가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조차 초월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제는 대기업들도 글로벌 플랫폼을 확보해 경쟁력 있는 연결성을 유지해야만 생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21세기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연결이 운명이다라는 주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사실 무명의 신인 그룹이었던 BTS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전파 속도가 빠른 트위터와 같은 커넥토그래피를 활용했기 때문이죠. 이런 커넥토그래피 혁명으로 인해 우리도 전 세계인들과 친구가 되기에 유리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걸까요? 이제는 학교 공부에 집중해 시험만 잘 보는 모범생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고립되는 순간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21세기에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일이 관건이 되었습니다. 보물지도의 김희재 교수의 강연은 미래의 우리가 이 커넥토그래피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하고 그 방향을 스스로 결정짓는 계기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계 지도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커넥토그래피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를 그려나가시겠습니까? TV를 말하다 플러스 CJB 시청자 비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시민미디어 비평단의 장서연입니다. 지역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각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지역 충북 또한 충북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CJB 청주방송에서 2013년부터 방송 중인 아름다운 충북이 이러한 지역 여행 정보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지난 5월 26일에 방송된 2023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괴산편의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프로그램은 제일 먼저 차기열 사진작가의 포토홀릭 맛을 탐하다 코너로 시작했습니다. 이 차기열 작가는 괴산의 치아바타 빵집과 부대찌개 맛집을 차례로 소개했는데요. 가게와 음식을 소개할 뿐 아니라 사진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살려 본인이 촬영한 사진을 방송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지역성을 살려 괴산 찰옥소스 가루를 넣어 만든 치아바타, 자녀를 위해 만들었다가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장님의 수제햄 부대찌개를 보여주는 등 음식 소개지만 단순히 맛집 소개로 그치지 않은 점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이주영 리포터의 체험 소개 코너였는데요. 괴산의 대관령이라 불리는 관광 명소, 산양목장과 화양계곡, 괴광 불빛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체험 보여주기가 아니라 문화 관광 해설사의 전문적인 정보도 함께 전달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신뢰를 준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다양한 모습과 이야기를 담아냄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하기에 충분한 방송이었지만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니 곳곳에서 아쉬운 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제일 먼저 출연자인 차기열 작가는 자신을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라고 소개했는데요. 서울에서 태어나 세계를 여행하고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사진작가가 과연 충청북도를 소개하는 여행정보 프로그램에 적합한 출연자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충북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서 충북 지역 곳곳을 알고 있는 사진작가가 출연했다면 내용 전달에 있어서 시청자에게 더 높은 신뢰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에서 사진작가를 출연시켜야 할 당위성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가게, 음식, 손님과의 기념사진 등 다양한 사진이 주 방송 소재도 아니었고 사진작가가 진행하는 먹방 ASMR 코너도 매우 이질적이었습니다. 사진작가가 직접 영상으로 촬영한 ASMR과 같은 출연자의 특성을 살린 구성이었다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내용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장소가 해마다 비슷한 것도 문제입니다. 작년 아름다운 충북 괴산편의 임서방 어디까지 가봤니 코너는 괴산군의 괴강을 찾아가 소개한 후 괴강의 오래된 맛집을 찾아갔는데 2023년 이주영 리포터가 진행하는 배낭 메고 나들이 가는 길에서도 괴강이 소개되었습니다. 비록 괴강의 다른 장소이긴 했지만 이처럼 해마다 비슷한 장소가 반복적으로 소개됨에 따라 괴산의 다양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들었고 시청자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 장소, 맛집을 해마다 한 번씩 둘러보는 방송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축제, 문화예술공간, 자연관광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서 충북을 찾는 많은 사람이 충북을 2배 정도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호 태풍 카눈이 지나가면서 가을이 다가오는 듯 했지만 서설을 앞둔 지금도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한 일교차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늦더위는 곧 물러가겠지만 올 여름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영국 언론 가디언의 지적대로 참사를 낳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정말 진정성 있게 검토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다툼만으로 끝나버릴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8월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9월 세 번째 토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